예, 특감반 의혹으로 시작된 여야 간 공방이 이번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김태우 수사관 오늘 오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출석 전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청와대가 이르면 이달 중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치권 소식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사회가 됐지만 정치권 특감반 의혹 공방으로 계속 시끄럽습니다. 특히 한국당이요. 지난번에 운영이 15시간에 걸쳐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한 방이 없었다는 계속 그 지적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화가 났다고 봐요. 공세를 더 강화하는 모양이에요. 특검, 국조, 감사원, 감사 뭐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은 1라운드에서 판정패를 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특히나 그 운영이 굉장히 운영이 개최를 둘러싸고 뭐 산업안전보건법까지 이제 그 딜을 하면서까지 이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켰습니다. 그렇게 출석시켰으면 뭔가 좀 내보여야 되는데. 이게 거의 블랙 코미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만 나오면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정작 조국 수석을 갖다가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고 오히려 이 특감반장, 그러니까 이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특감반장이 키포인트인데 이분은 왜 이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 증인 출석 문제에 있어서 일단 실기를 한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라고 이 증언을 한 분이 알고 보니 이제 전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순위에 있었던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임기도 다 채우고 나왔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뭐라 그럴까? 뭐 이게 그 새로운 어떤 사실이나 또는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쟁에 멈춰선 그런 상황에 불과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판정패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운영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특검이나 아니면은 뭐 국정조사나 이걸로 해야지 조국 수석처럼 아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위증 처벌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건데 글쎄 이게 과연 지금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지 여론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한번 밀린 분위기인데 예. 이 반전의 카드를 앞으로 뭐 더 내보일 수 있을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판정패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판정패라고 했는데 저는 KO패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건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어제 어디 석간 보니까 자유한심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0개 그 막강한 그 여의도 금배지의 힘이 사실은 5급, 6급 그 중앙부처 공무원보다도 못한 상황을 연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운영을 열면서 사보임까지 하면서 다 이렇게 멤버까지 교체했잖아요. 근데 뭐 앵커는 한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전략부재, 그 심지어는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못하면서 운영위에 임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안타깝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자유한국당이 운영위를 개최하면서 오히려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 청와대 측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준 거는 그와는 별건으로 일단 검찰 수사, 그다음에 청와대 그동안의 그 온갖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불가피 이게 좀 더 국조 내지는 뭐 특검 이렇게까지 더 가야 진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별도로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신재민 전 사무관 유서를 남기고 잠적을 했다. 그래서 경찰이 수색 중에 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신원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경찰 쪽으로 확인한 바에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가족들에게 잠적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쪽에서요. 지금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어제까지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경찰에 따르면 신재민 전 사무관, 그래서 이제 32살의 전 사무관이고요. 이번에 유튜브를 할지 여러 가지를 SNS 통해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문제, 그리고 민간기업 사장 교체 문제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 경찰에 따르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사망 관련 얘기는 없습니다. 예, 의심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유서를 본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재 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바로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서를 작성한 후 친구에게 자살하겠다 이런 문자까지 남겼다는 소식까지 저희들이 확인할 예. 수 있는데요. 자, 교수님, 이게 정말 저희들이 확인해야 할 부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만약 이게 맞다면 어떻게 지금 이 자살이 할지 이게 확인이 된다면요. 아직 저희들이 이제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유서를 남기고 잠적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사실 폭로 자체도 이게 무슨 양심 선언이면 현직에서 그만두면서 예를 들면 폭로를 한다던가 이런 게 맞는 건데 일반적인 양심 선언의 어떤 패턴하고도 좀 다른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이 친구하고 같이 치맥하면서 방송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치맥 먹으면서 방송했던 분이 또 느닷없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을 한다. 예.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폭로를 했고 이게 도대체 어떤 감정 상태인지 정신적인 감정 지금 현재 감정 상태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가 예. 좀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고 예. 이분의 개인적인 어떤 그 행동 그것과 이분이 폭로하고자 했던 내용의 어떤 그 진위 여부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여파 이거는 또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신재민 전 사무관 여러 가지 폭로를 했었죠. 어제까지요. 유서를 남기고 잠적을 했다. 그래서 경찰이 수색 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속보를 전해드릴 텐데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속보로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게 맞다면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굉장히 있겠는데. 새로운 국면으로 좀 가는 예. 것 같은데요. 그 32살의 기재부 사무관이라면 공무원 행정고시 출신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본인이 최초에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 밝혀했지만은 그 유쾌한 기분으로 재밌는 기분으로 공익 제보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행정 조직이 그다음에 정부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한다라는 동기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그 지나는 과정 속에 알게 모르게 상당한 압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조직에 대한 미안함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미안함 그다음에 알게 모르게 오는 기재부 모셨던 상관들 그다음에 전체 상황 그리고 연루된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차용환 비서관 그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뭐 여성 서기관 그다음에 동료 사무관 뭐 어제 상황까지 보면 거기에 이제 비망록 얘기도 나오면서 그것도 기재부가 이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 본인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파장까지도 아마 고려 못했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본인은 공익제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얘기했듯이 촛불을 들고 우리나라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고 정권과의 그 일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는 거를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어제 나온 얘기 한두 가지 논란이 되는 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긴 게 적자, 국채 발행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재부는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도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2017년 말이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럼 정말 이걸 했느냐? 이게 좀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 얘기도 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기재부의 반박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다 상황만 보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과연 대단한 폭로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흔히 공익 제보 그러면은 양심 선언을 이제 우리가 바꿔서 지금 부르는 말인데 일상적인 양심 선언이나 공익 제보라면 어떤 구체적인 사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당한 압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익 제보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폭로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박근혜 정권 임기가 아직 남아 있었던 2011년에 국채 비율을 갖다가 올려놔서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일 잘한 것처럼 보이게 하겠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4조 국채 발행을 했을 때 결국은 발행했냐?
청와대가 그것을 의도했고 그걸 했다라고 그러면 사조를 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조를 발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국채를요. 그다음에 국채 매입 이걸 갖다 1조 원 국채 매입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거를 바이백 취소했다 그러는데 이 바이백 취소라고 하는 것도 물론 전례가 없어서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 있는 돈을 가지고 갚아가지고 그 국채를 매입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비율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채 비율을. 예. 근데 일상적인 바이백은 대출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현실로서 박근혜 정권 말기인 2017년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일기거든요. 이 동안에 국채 비율의 변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국채 비율의 변화가 없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대단한 압력이나 어떤 구체적인 목표 또는 국민들에게 어떤 대단한 피해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를 문제 삼았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소신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위직 5급 공무원으로 행시 출시돼 인재 사무관이 돼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자신이 일하면서 우리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고 분식집 3년이면은 라면도 끓이는데 자기가 아는 상식과 다를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공익제보 또는 양심선언 이런 것의 내용인가? 그 결과도 그렇고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나라를 흔들 만한 무슨 그런 엄청난 내용의 폭로가 과연 있었는가? 좀 그런 점에서는 사실관계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 담당자로서는 충분히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간단하게 설명 잘 주셨지만은 사실은 그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조그만 사인들이 지금 과거와는 달리 우리 경제 구조가 조그만 사인들이 시장에는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조, 8조 이런 그 국가의 빚을 늘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게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실무자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실관계 이전에 전 두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선 하나는 그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미 보도 자료까지 내서 엠바고를 요청했던 사안에 대해서 번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럼 압력으로 느껴질 건가 아니면 청와대 기재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였나?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히려 신재민 사무관이 얘기했던 게 더 진실에 가까운 무게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하나는 그 청와대와 기재부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지만 국채 담당자로서 젊은 사무관으로서 본인이 맡았던 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청와대 요구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해야 되고 그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압박이 있었으며 실무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공직을 그만둘 게까지 갔나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아까 이 신재민 사무관의 유선하기 향후 그 사실관계와 별건으로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국채 담당자였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재부도 여기에 대한 반박을 나온 것이 3년 정도 이 분야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총체적인 일을 다 안다라고 단정짓기에는 국민에게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국채 관련해서 국장이 있고 담당 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전 담당을 했던 사무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능한 사무관이고 담당을 한 3년 정도 했으면 실무선에서 모든 사항은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쭉 얘기한 거면 국장과 과장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 그다음에 차관보가 부총리께 서너 번 이상 관련 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고 이런 걸로 본다면 기재부가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조직을 같이 이끌었던 그 핵심 실무자의 능력이나 이런 걸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정했잖아요. 어떤 인물과의 대화 내용을 들었고, 그렇죠? 누가 보도 자료를 추천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문자 내용도 공개를 했고, 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주장하는 게 공익제보를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신빙성이 좀
어떻게 보세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기재부에서 이번에 그 고소인가요? 고발을 고발을 했죠. 했죠. 근데 여기에 허위 사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권한을 넘어선 논쟁인가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 제 위에 부장님이 있습니다. 부장님이 저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부서에 있는 부장이 와가지고 감내라 배내라 하는 건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가 이 국채에 대해서 기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즉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 권한이 있는 이야기가 도를 넘어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반박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있는 건데 그 일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선 거냐라고 봤을 때 일단 이게 불법이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불법은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청와대는 정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공무원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차이가 과연 그 정도를 넘어서고 이 나라의 어떤 이 나라를 뒤흔들 만한 그런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걸리는 게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공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카카오톡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이제 그 공식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공식적인 보고 설제, 그러니까 결제 양식이라든지 서류를 통한 보고가 있고요. 또는 구두를 통한 보고도 있고 서류로 하지 못한 얘기들은 구두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일이기 때문에 그 카톡에 남긴 대화가 사실인지 여부는 당사자도 왜 그런 카톡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알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앞서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소식까지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추가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분명 필요해 보이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연말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이 나와서 운영위에 참석하는 모습 봤습니다. 글쎄요, 청와대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그 우려도 하고 기대도 표명했던 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집권 3년 차에 뭔가 좀 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여론이 계속되고 지금 되고 있는데 빠르면 이달 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도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상과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기는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미 전 1년 7개월 정도 정권이 출범해서 왔기 때문에 한 번은 쇄신할 국면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 청와대 기강 문제나 그다음에 내년도 금전노가 이제 집권 3년 차로서 사실은 뭔가 진짜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내년 가면 벌써 이제 총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저는 한번 쇄신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작년 가을에 이제 경제라인 관련해서 교체가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한번 전폭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우스갯소리 한마디 더 좀 말씀드리면 시중에는 장조림 정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하성, 조국, 임종석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장하성 실장은 이미 전 경제라인 교체하면서 바뀌었는데 이번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등 국민소통 수석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참에 그동안 문제가 많이 노정이 됐었던 그다음 조직 관리나 아니면 인사 검증이나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됐던 조국 수석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정치권이나 이 시장에 사인을 좀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비서실장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그 후임으로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이제 조금씩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좀 그런 점에서 특히나 이제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자신을 보좌해줄 비서실장이 어떤 사람이 가장 적임자냐? 예를 들면은 여당과의 소통을 강화할 사람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은 경제통이냐? 아니면은
친정 체제를 구축해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냐. 예. 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뭐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정무수석으로 그런. 네, 근데 좀 그런 점에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지금 임기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경제나 혁신 쪽에다가 포인트를 둔다 그러면 경제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이거를 가장 잘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히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국회를 통해서 입법의 협조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여당과의 소통, 이해찬 대표와 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야당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앉히는 것도 중요하다. 뭐가 됐든지 간에 선택과 집중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할 필요가 있다.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또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사건 때문에 한국당의 전당대회 시기가 많이 지금 달리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자주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음 달 27일에 잠정적으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에서 이제 전대를 하고 대대로 좀 당을 꾸려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전대 당권 주자로 누가 나올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판도가 좀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10일 날 전대 룰이 아마 결정이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단일 지도 체제로 가느냐,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느냐에 이제 전대 룰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대진표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대진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핵심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 자유한국당의 향후 운전 진로나 아니면은 다른 주자군들의 등장이나 그다음에 또 다른 전당대회의 전당대회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것까지 다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자유한국당 전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한국당 전대의 키는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쥐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당 내에서 지금 여러 명의 주자들이 지금 TK 지역 방문해서 얼굴을 알리고 있지만 결국은 이분들 대부분이 다 소위 최고위원들, 대표위원들급이거든요. 중진의원들급입니다. 결국은 당의 간판이 누가 되느냐 여기하고는 또 별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표나 황교안 전 총리 이분들이 과연 대권으로 직행할 거냐 아니면은 당권을 잡고 대권으로 갈 거냐 경유해서 갈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판도를 가를 거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두 분은 차이가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는 충분히 당권 장악 이후에 대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저력도 있고 또 용기도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연 당권 도전과 그걸 경유해서 대권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나 또는 그럴 어떤 도전 정신 이런 게 있을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전당대회에 나오신다 그러면은 빅매치가 저는 좀 상당히 흥행에도 성공할 거고 관심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두 분이 전당대회에서 빠진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사실은 이거 되게 김 빠지는 어떻게 보면은 흥행에 실패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질문 좀 드릴게요. 홍카콜라 17만 명을 좀 넘었다고 그러죠. 예. 거기에 지금 맞짱을 뜨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정정에 이제 알릴레오 이렇게 돼 있죠. 예고편은 미리 공개가 돼서 티저가 예, 그렇죠. 예, 그것도 벌써 몇만 명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가짜 뉴스를 겨냥해서 나오는데 홍준표 전 대표와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유튜브 전쟁? 일단은 유시민 이사장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는 있지만 가짜 뉴스, 혹세무민한 뉴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순간 저는 정치를 이제 시작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불가피 유시민 이사장, 홍준표 대표의 두 유튜브가 굉장히 공방이 뜨겁게 진행이 될 거며 그쪽에 많은 지지세들이 수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는 그동안 소위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변했잖아요. 변했는데 지금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거는 많은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해서 대통령에서 탄핵됐지만 사실은 몇 달 전 홍준표 대표는 본인의 이런저런 막말과 이미지로 인해서 보수 정당을 탄핵시킨 사람이에요. 아직도 저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본인도 취해 있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취하게 만드는 거는 변화나 쇄신이나 반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종의 그 연명하기 위한 몰핀 주사를 맞아가면서 서로 그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또 다시 한번 좀 스스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예, 아까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하면서 잠깐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평가 관련해서 조금 방송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그 이야기는요. 예, 저희들이 좀 시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예. 저는 유튜브 전쟁 자체는 그다지 좋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튜브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분에게는 최고의 선택일 수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 오갈 데 없는 보수의 성지국처럼 유튜브에서 말 그대로 결집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사실 오갈 데 없는 지금 정부 지지층을 유시민 작가,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장악할 예정입니다. 눈에 안 봐도 장악할 것이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좋냐? 각각의 양극단의 지지층이 결집되는 것 자체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보수와 진보의 소위 그 양극단의 세력이 뭔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의 장, 협력의 장, 협의의 장, 토론의 장이 열려야 되지 이게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하는 장이 열려버리게 되면 이거 결국은 이거는 뭐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국정이. 좀 그런 점에서 이 두 분이 이제 일단은 뭐 지금은 출발점이니까 유튜브 전쟁이 각자 지지층 결집에 노력할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른다면 이 두 분이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는 어떤 그런 방송이 좀 더 되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건 옛날에 김영춘 장관이 얘기했던 걸 인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접 인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